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조선 성종 말년 경기도 외곽마을에 오래되고 낡은 기와집 흉가가 한 채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집에서 귀신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무성했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 흉가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기와는 반쯤 깨진 채로 흉하게 솟아 있었지요. 어떤 이는 그 집에 처녀 귀신이 사는데 새벽이면 통곡을 한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집은 원귀가 드는 게 분명해. 그러니 가까이 가지 말더라고. 맞아. 10년 전에 그 집 주인이 억울하게 죽은 뒤로 귀신이 되어 눌러 앉은 것이야. 그런데 어느 날 밤 한 사내가 그 흉가를 기웃거리더니 이내 겁도 없이 무너진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그는 낡아 빠진 무명 두루마기를 걸친 양반거지 박문식이었지요. 며칠을 굶어 배가 고픈 박문식은 밤이슬이라도 피하려고 흉가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가야겠다. 그는 낡은 보따리를 움켜쥐며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마당의 잡초는 무릎까지 올라왔고 오래된 우물 옆에는 이름 모를 넝쿨이 기둥을 칭칭 감고 있었지요. 박문식은 주변을 살펴보며 천천히 안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방 쪽에서 으드득 하는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소리는 단단한 것을 씹는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박문식은 무서워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런데 으드득 으드득 거리는 소리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니 저건 뼈를 씹는 소리가 아닌가? 이 집에 처녀 귀신이 산다더니만 설마. 박문식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배에서는 꼬르륵 같은 천둥 소리가 났습니다. 굶어 죽으나 귀신에게 잡혀 먹으나 매 한 가지가 아닌가? 귀신이 먹고 남은 음식이라도 좀 있으려나? 박문식은 겁이 났지만 이를 악물고 안방 마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걸어가 문틈 사이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러자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가 산발한 여인이 앉아서 무언가를 정신없이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사람의 간. 너무 놀란 박문식이 뒷걸음을 치다 마루에 있던 요강을 발로 차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요강이 굴러 떨어져 쨍그랑 소리와 함께 바싹 깨지고 말았지요. 고요하던 흉가의 정적을 깨는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방문이 열리고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이 나와 박문식을 노려보았지요. 박문식은 처녀 귀신을 보자마자 무서워 오금이 저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아니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녀의 손에는 먹다 마른 고깃덩어리가 들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넌 누구냐? 내 닭다리를 탐내는 놈이 누구냐고. 박문식은 무서웠지만 처녀 귀신이 들고 있는 고깃덩어리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의 간이 아니라 시장에서 파는 통닭의 다리였지요. 아니 지금 그 손에 든 것이 닭다리가 맞소. 박문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인은 박문식의 멱살을 냅다 잡았습니다. 내 이놈, 내 닭다리 훔치러 왔느냐? 겁먹은 박문식이 달아나려 해봤지만 목덜미를 잡은 여인의 손이 어찌나 억센지 뿌리쳐지질 않았습니다. 캑캑 이것 좀 놓아주시오. 숨을 쉬지 못하겠소. 그런데 당신은 사람이여 귀신이여? 처녀 귀신은 박문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턱을 잡고 박문식의 얼굴을 이쪽 저쪽으로 돌려보며 찬찬히 살펴보았지요. 왜 그러시오 무섭게 시리. 그놈 참 멀쩡하게 생겼네. 이리 따라오너라. 처녀 귀신은 박문식의 멱살을 잡고 방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녀의 힘이 어찌나 장사인지 장정 서녀명보다 더 힘이 강했지요. 박문식은 속수무책으로 방 안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반쯤 뜯어먹은 통닭이 있었고 식은밥 한 사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녀 귀신은 박문식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듯 앉히고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늘게 뜨며 박문식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지요. 생긴 건 멀쩡한 놈이 남의 야식이나 탐내다니 못된 놈이구나. 소생은 그저 지나가던 길에 하룻밤이나 묵어가려고 들린 양반이여.
양반 같은 소리 하네. 행색으로 보아 딱 거지구만. 근데 너처럼 잘생긴 거지는 처음 본다. 처녀 귀신은 박문식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닭다리 하나를 휙 하고 던졌습니다. 먹어라. 내가 죽으면 송장 치우는 것도 일이다. 그 순간 박문식은 체면이고 뭐고 얼른 닭다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먹어댔지요. 처녀 귀신은 그런 박문식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넌 어디서 왔느냐? 아, 먹을 땐 개도 안 건든다 했는데 질문은 좀 먹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되겠어. 그럼 네가 개냐? 3일을 굶은 박문식은 처녀 귀신이 물어도 정신없이 닭다리만 뜯었습니다. 남은 닭다리를 다 먹자 그제서야 말문을 열었지요. 나는 세상 구경하러 나온 양반집 자제여. 헌데 가진 돈이 떨어지니 세상처럼 무서운 것도 없더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오게 되었어. 양반과 자제로 태어나 귀하게만 자란 박문식은 세상 구경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보찌만 아메고 지방을 떠돌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산적들을 만나 가진 돈을 모두 빼앗겼지요. 그러니 박문식에게 세상은 험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3일을 굶고 보니 대범함이 생겨 귀신이 산다는 집까지 들어오게 되었지요. 거참, 그래서 고작 한다는 것이 귀신 나온다는 흉가에 밥 훔치러 들어온 것이냐? 나는 밥을 훔치러 온 게 아니라 하룻밤 묵어가려고 온 것이요. 그런데 당신은 귀신이요 사람이요. 그런데 왜 자꾸 아까부터 나보고 귀신이냐고 물어보는 것이야? 네 눈에는 내가 귀신으로밖에 안 보이냐? 아, 소문에도 이 집에 귀신이 산다 했으니 나야 당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더 있었겠소. 아 됐고, 내가 일부러 귀신 흉내를 내려고 낸 것이 아니라 혼자 먹고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리 됐다 왜? 그리고 한 번만 더 나보고 귀신 소리하면 당장 쫓아낼 테니 그리 알거라. 아, 알겠소. 아니 그런데 여인 혼자 이런 흉가에서 사는 게 무섭지도 않소. 무섭긴 뭐가 무섭다고 그래. 내가 살고 있으면 귀신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 하긴 뭐 그렇겠구려. 귀신보다 힘이 세고 더 무섭게 생겼으니 귀신이 왔다가도 도망가겠소. 그런데 이놈이 지금 날 놀리는 것이야. 내가 그리도 무섭게 생겼느냐? 아, 말해 뭐하겠소. 하마터면 바지에 오줌을 지릴 뻔했소. 됐다 그래. 더 말해 무엇 하겠느냐. 말은 그만하고 남은 통달기나 마저 먹거라. 왜 마저 드시지 않소? 정말 내가 먹어도 되겠소? 나는 입맛 다 떨어졌다. 너나 많이 먹거라. 박문식은 활짝 웃으며 남은 통닭을 우걱우걱 먹어 치웠습니다. 밤이슬도 피하고 배불리 먹으니 오늘 밤은 그야말로 횡재였지요. 그런데 이 닭은 어디서 구한 것이오? 이상하게 맛이 기가 막히구려. 그것은 나만의 비법으로 내가 직접 요리해서 양념한 것이다. 어째 먹을 만하냐? 맛 하나는 정말 끝내주오. 이 맛이면 시장에서 팔아도 대박나겠소. 아 그래? 정말 그 정도야? 그렇소. 내가 세상 구경하면서 이것저것 많이도 먹어봤지만 이만한 것은 없었소. 그 말에 여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야 그럼 너 나랑 같이 장사해 볼 생각 없냐? 그런데 장사는 해봤소. 나야 뭐 하면 다 하지. 그런데 내가 장사하려면 나한테 한 가지 없는 게 있다. 그게 무엇이오? 너같이 곱상한 얼굴. 박문식은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내 얼굴을 말하는 거요? 그래, 내 음식 솜씨에 내 얼굴이면 장사는 따놓은 당상이다. 어째 내일부터 한번 해볼래? 그렇지만 양반 체면의 장사는 좀. 아 그래 맞다. 내 놈은 양반이지. 앞으로 배고프면 사서 삼경이나 뜯어먹거라. 박문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체면이 밥 먹여주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그날 밤 박문식은 오래간만에 배불리 먹고 괴팍한 처녀와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나머지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들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박문식은 앞치마를 두른 채 마당에서 자풀을 뽑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툇마루에 걸터 앉아 이쑤시개를 입에 물고 그를 감시하고 있었지요. 야 구석구석 깨끗이 안 뽑냐? 저쪽 담장 아래에 아직도 자풀이 많구만. 아니 내가 그래도 사서삼경을 읽은 몸인데 어찌 이런 일을 시킨단 말이오. 공짜로 먹고 자고 했으면 당연히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날로 먹을 셈이냐.
박문식은 어쩔 수 없이 투덜거리며 마당의 잡풀을 모두 뽑았습니다. 그래도 시키는 것은 잘하는구만. 그런데 내 이름은 뭐냐? 나는 박문식이요. 그럼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요? 나는 윤숙이야. 앞으로 윤숙이라고 불러. 알겠소, 윤숙. 잡풀 다 뽑았으면 저 솥단지 들고 따라와. 아니, 어딜 가려는 거요? 밥 안 먹을 거야? 밥 먹고 싶으면 어서 솥단지 들고 따라오기나 해. 윤숙은 아침 일찍 박문식을 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길가 적당한 곳에 솥을 걸고 불을 지폈지요. 특제 양념을 넣어 만든 매콤한 국밥 냄새가 시장 골목 깊숙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지요. 야, 웃어봐. 손님들이 오기 시작한다. 아니, 나더러 웃음이나 팔라는 거요. 야, 웃어야 국밥이 팔릴 거 아냐. 그러니 방긋방긋 웃어. 양반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만 박문식은 어쩔 수 없이 손님을 보고 방긋방긋 웃었지요. 자, 줄을 서시오. 미남 선비가 날라다 주는 불지옥 국밥이요. 한 번 먹으면 평생 잊지 못하는 그 맛이요. 부녀자들이 박문식을 보고 한두 명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젊은 선비가 어쩜 이렇게 잘생겼을꼬? 어서 국밥 한 그릇 퍼줘보시오. 야, 나도 한 그릇만 먹어보자. 잘생긴 선비가 주는 맛이 어떤 맛인지. 순식간에 줄이 두 줄로 길게 늘어섰습니다. 박문식은 윤숙이 퍼주는 국밥을 받아 손님들에게 부지런히 날라다 주었지요. 어머, 이게 무슨 맛이야? 혀가 타는 것 같은데 왜 자꾸자꾸 먹고 싶지? 맞아, 이런 국밥은 난생 처음이야. 매운데 계속 당기네. 어이 선비 양반, 여기 한 그릇 더 주시오. 윤숙의 불지옥 국밥은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윤숙은 동꾀에 엽전을 쏟아 부으며 호탕하게 웃었지요. 봐, 내가 뭐랬어. 내 얼굴로 손님을 끌고 맛으로 승부를 보니 금세 동이 났잖아. 하하. 거참, 팔다리 허리 어깨 안 아픈 곳은 없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니 피곤한 줄을 모르겠어. 박문식은 하루 종일 뛰어다닌 탓에 두 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지요. 이거 양반 체면 세우며 살기보다 국밥 장사가 어쩌면 더 재밌을 수도 있겠군. 장사를 시작한 지 며칠이 채 지나지도 않아 윤숙의 불지옥 국밥 소문이 한양 저잣거리에 쫙 퍼졌습니다. 노점 앞에는 국밥을 사 먹으려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섰지요. 그러다 보니 윤숙의 동꾀에는 엽전이 넘쳐났습니다. 한마디로 대박이었지요. 그러자 주변 상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상인들끼리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저 처녀가 어디서 굴러와서 손님을 다 쓸어가는 거야? 그러게 1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킨 건 우리인데 어째 우리 허락도 없이 들어와 손님을 다 뺏어 가느냔 말이야. 이보게들, 오늘 전현에게 본대를 한번 보여주자고. 그날 오후 장사가 한창 잘 되고 있을 때 시장 상인 대여섯 명이 윤숙의 노점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 중 덩치가 가장 큰 사내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발로 솥을 걷어찼지요. 야, 이년아,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의 허락도 없이 장사를 해. 박문식이 즉각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요? 남의 장사에 와서 왜 회방을 놓는 것이요? 선비 양반이라고 봐줄 것 같아. 어서 지리 비켜. 잠깐. 윤숙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내 솥을 발로 찬 거 맞지? 그래, 맞다. 왜 어쩔 것이냐? 한 번만 더 건드리면 그땐 안 봐준다. 그 말에 상인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연이 겁도 없네. 어디다 대고 대드는 것이야. 야, 다들 뒤집어 엎어. 상인들이 일제히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윤숙이 제일 덩치 큰 상인의 팔목을 낚아채더니 공중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달려드는 상인들을 향해 그대로 던져버렸지요. 그 바람에 3명의 상인이 한꺼번에 나뒹굴었습니다. 아니 저 처녀가 사람이요 괴물이요. 저 손으로 황소도 때려잡겠구만. 나머지 상인들이 바짝 겁먹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다음은 누구야? 마사지 좀 받아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어서 나와봐. 윤숙의 괴력을 본 상인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내 솥발로 찬 놈 어딨어? 그 놈의 발모가지를 내가 시원하게 주물러 주겠어.
상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모두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박문식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저 여인의 정체는 대체 뭐야? 그날 이후 윤숙의 노점에 시비를 거는 사람은 아예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장 사람들이 윤숙을 따르기 시작했지요. 윤숙은 단골 할머니에게 국물을 더 퍼주고 아이를 데려온 어머니에게는 밥을 더 주었습니다. 그리고 밥 굽는 거지 아이들을 따로 불러 국밥을 챙겨주었지요. 박문식은 부지런히 국밥 그릇을 들고 뛰어다니면서도 그런 윤숙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평소엔 거칠고 퉁명스러웠지만 약자들한테만큼은 한없이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여인이었지요. 저 여인은 대체 어떤 사람이란 말인가? 박문식은 윤숙이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왠지 자꾸만 그녀에게 호감이 갔지요. 그런데 그때 윤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야, 뭘 봐. 얼른 뛰어와. 아, 알겠어. 박문식은 얼굴이 붉어진 채 윤숙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국밥을 날랐지요.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윤숙이 말했습니다. 야, 너 장사 꽤 잘하더라. 국밥 나르는 게 장사요? 손님 얼굴 기억해주고 어린애한테는 쪼그려 앉아서 눈높이를 맞춰주고 할아버지한테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드리고 그런 거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혼자서도 잘하더구만. 칭찬이요. 그래, 칭찬이야. 고맙소. 그 순간 박문식은 피식 웃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칭찬을 받고 보니 그래도 박문식은 기분이 좋았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폐가로 돌아와 낮에 번 엽전을 하나씩 세며 동교에 담았습니다. 돈 버는 게 참으로 쉽소. 일이 벌면 금방 부자가 되겠구려. 그건 내가 아직 고생을 덜 해봐서 그래. 일이 돈을 벌기까지는 남들과 차별화된 맛을 낼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야. 그것이 진짜 어려운 것이지. 그날 밤은 달이 유독 밝았습니다. 헌데 그 고운 얼굴을 가지고 왜 이러고 사는 것이오? 무슨 사연이라도 있어? 뭐 내 얼굴이 좀 아깝긴 하지. 헌데 넌 왜 거지처럼 사니? 부잣집 도령 같은데. 나야 뭐 사정이 좀 있어. 세상을 좀 바꾸고 싶다는 꿈이랄까. 윤숙은 엽전새는 손을 멈추고 박문식을 보았습니다. 너도 말 못할 사정이 있구나. 그런데 당신은 왜 이러고 사는지 말해줄 수 있어? 윤숙은 창밖에 떠있는 둥근 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숨을 크게 쉬고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나는 정해진 삶이 싫었을 뿐이야. 정해진 삶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오? 뭘 입어야 하는지, 어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전부 다 정해져 있는 삶.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삶, 그런 삶 말이야. 박문식은 더 묻고 싶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너무 무거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 나왔어.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었거든. 후회는 없어. 없어, 단 한 번도. 그녀의 목소리는 무척 단호했습니다. 힘들게 살아도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듯 했지요. 두 사람은 엽전을 세다 말고 말없이 한동안 둥근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숙이 박문식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지요. 박문식은 깜짝 놀라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어느새 깊이 잠들어 있었지요. 박문식은 그녀가 깰까봐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그녀가 무척 피곤해 보였지요. 다음 날 일찍 일어난 두 사람은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화려한 행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하인들이 길을 열었고 그 뒤로 고급 비단 옷을 걸친 젊은 사내가 말 타고 지나갔지요. 반듯한 이마에 날카로운 눈빛,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훤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말잔등 위에서 저잣거리를 내려다보듯 시선을 두리번거리다가 윤숙의 노점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눈이 윤숙을 향해 고정되었지요. 윤숙은 국밥을 푸다가 그 사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얼른 고개를 다시 숙였지요. 그 순간 사내가 말에서 내려 윤숙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찾아다녔소.
이제 나와 같이 돌아갑시다. 저리 비켜. 보아하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나와 같이 돌아가시오. 싫어 나는 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떤 놈인지 나는 다 알아. 그 순간 미소 짓고 있던 최민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헌데 곧바로 그는 다시 미소를 지었지요. 그런데 그의 미소는 가식적인 미소였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소. 나와 같이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금세 풀릴 것이오. 오해라 덮지 마라. 너의 진심을 난 알고 있으니까. 그때 박문식이 나섰습니다. 미신지는 모르오나 이 여인이 싫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오? 최민준은 박문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 거지 같은 양반은 누구요? 내가 알바하냐? 너는 그냥 가주지 않을래? 윤숙의 단호한 모습에 최민준이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요. 알겠소. 오늘은 이만 물러가리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오. 그는 박문식을 한번 노려보고 돌아서 갔습니다. 그 일로 윤숙의 눈이 싸늘하게 굳어져 버렸지요. 그날 밤 윤숙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낮에 그 산에 아는 사람이요. 응. 어떤 관계요? 윤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혼자. 정혼자라면 혼인이 약속된 사람이라는 말이요. 내가 원한 게 아니라 부모들끼리 정한 거야. 박문식은 눈을 크게 뜨고 윤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를 피하는 거요? 윤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날 최민준이 자기 측근한테 하는 말을 내가 우연히 들었어. 무슨 말이었기에 그리도 화가 나셨소? 그가 말하기를 옹주는 그냥 왕족을 뒷배로 두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라고 말했어. 그 말에 박문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그럼 그대가 옹주란 말이요? 그래,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말하게 되었군. 박문식은 벌떡 일어나 윤숙에게 큰절을 하였습니다. 야야, 그러지 마. 그냥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줘. 아 알겠습니다 옹주. 옹주라고도 하지 마. 그냥 윤숙으로 불러. 그런데 그런 사실을 부왕께는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요? 증거가 없잖아. 그리고 아바마마는 최민준을 좋게 보고 있어. 그러니 내 말을 들어줄지도 모르는 일이야. 윤숙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울먹거렸습니다. 그런 놈의 부인이 되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서 뛰쳐나왔어.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다. 미약한 힘이나마 이제부터 내가 그대 곁을 지켜줄 테니 너무 힘들어는 마시오. 그 말에 윤숙이 박문식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었지요. 박문식은 손수건을 꺼내 윤숙의 눈물을 말없이 닦아주었습니다. 한편 옹주의 정혼자 최민주는 다음 날 바로 관할 고을의 변사또를 찾아갔습니다. 변사또는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지요. 그는 백성의 곡식을 갈취하고 죄 없는 상인을 괴롭혀 재물을 빼앗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남 모르는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3년 전 그의 외동딸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그 후로 변사또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고 성격 또한 더욱더 괴팍해지기 시작했지요. 최민주는 그의 약점을 알고 변사또에게 접근했습니다. 사또, 저작거리에 흥미로운 처녀가 하나 있는데 혹시 보셨소이까? 그래, 어떤 처녀더냐? 최민주는 윤숙의 생김새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문에는 그 처녀가 사또 따님과 아주 많이 닮았다 하더이다. 그 말에 변사또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딸과 닮았다고? 예, 사람들이 그리 말하는 것을 내가 직접 들었소. 변사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 딸이야. 내 딸은 살아있었던 것이야. 하오면 사또 그 여인을 잡아와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은 어떻겠소? 그렇지, 내 눈으로 봐야지. 잠시 후 포졸 수십 명이 장터거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 노점들을 발로 걷어차며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했지요. 사또 나으리의 명이시다. 무허가 장사는 당장 걷어치워라.
뭐야, 왜 남의 장사를 회방 놓는 거야? 이 처녀는 관하로 압송하라. 박문식은 즉각 포졸들의 앞을 막아 섰습니다. 어째 이리도 무도하단 말이여.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것이오. 비켜라. 넌 상관하지 말고 저리 꺼지거라. 나도 상관이 있어. 도대체 무슨 죄목이요? 포졸들은 대답 대신 박문식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그는 맥없이 쓰러지며 이마를 땅바닥에 찧었지요. 윤숙은 그것을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포졸 한 명을 맨손으로 잡아 공중에 번쩍 들어 올렸지요. 건들지 말라 했다. 포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만 윤숙은 들고 있던 포졸을 던져 한꺼번에 서너 명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포졸이 많아도 너무 많았지요. 그런데 그때 인파 뒤에서 최민준이 말 타고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숙은 그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아챘지요. 또 내 놈 짓이구나. 그때 최민준이 말 타고 윤숙에게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나와 같이 돌아갑시다. 더 이상 버티는 것은 무의미하오. 너는 항상 이런 식이지. 명령하고 이용해 먹고 내 의사는 안중에도 없고. 나는 당신을 보호하고 싶은 것뿐이요. 거짓말 마. 그때 박문식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윤숙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박문식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았지요. 그만들 하거라. 내 발로 가겠다. 그 말에 포졸들이 멈추었습니다. 윤숙은 박문식에게 걸어가 그의 이마에 묻은 피를 옷소매로 닦아주었지요. 다행히 크게는 안 다쳤다. 그런데 정말 괜찮겠소? 걱정 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윤숙은 그 말을 남기고 포졸들을 따라갔습니다. 박문식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걱정이 되었지요. 그때 최민준이 말 타고 그들의 뒤를 따라가며 박문식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이 거지 양반, 다치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박문식은 말도 못하고 멀어져가는 윤숙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포졸들은 윤숙을 데려와 사또가 있는 집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벌떡 일어나 윤숙에게 달려왔지요. 오, 그래, 드디어 찾았구나. 이 아비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뭔 소리래? 뭔 소리냐니? 너는 내 딸이 분명하다. 아니, 이 영감탱이가 미친 거야? 어따 대고 딸이라고 하는 것이야. 내가 이 아비를 몰라보다니 그동안 고생이 많았나 보구나. 에휴. 자꾸 헛소리 짓거릴 것이야. 안 되겠다. 내가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옥에 가두어야겠다. 여봐라, 내 딸을 옥에 가두거라. 예, 사또. 포졸들은 윤숙을 옥으로 데려가 가두고 자물쇠로 단단히 채웠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최민준이 감옥으로 찾아왔지요. 옹주, 내가 꺼내줄 수 있어. 그러니 나와 같이 한양으로 올라갑시다. 너나 꺼져. 그러지 말고 나와 같이 올라가 혼인만 올려주시오. 그 이후로는 무슨 짓을 하던 옹주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너의 속셈을 뻔히 아는데 혼인을 올려달라고? 그깟 딱 하루만 시간 내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시오? 너하고 혼인하느니 평생 홀로 살겠다. 버텨봐야 소용없어. 아바마마께 옹주가 이곳에 있다고 알리면 금군이 곧장 내려올 것이오. 그럼 옹주는 나와 혼인할 수밖에 없어. 단지 나는 옹주 스스로 마음을 열고 내게 와주기를 바랐을 뿐이요. 흥, 넌 뭘 기대한 것이냐? 설마 내가 널 마음으로 받아줄 것이라 생각했느냐? 천천히 생각해보시오, 옹주. 시간은 충분하니. 최민준이 감옥 밖으로 나가자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쩌렁 울렸습니다. 윤숙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 홀로 앉아 박문식을 생각했지요. 문식이는 별탈 없이 잘 있겠지. 다음 날 저녁 윤숙은 답답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포졸이 주먹밥을 가져오자 윤숙이 말했지요. 나 똥 마렵다. 거참 아침부터 귀찮게 하시오. 포졸은 하는 수 없이 자물쇠를 풀고 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번개처럼 윤숙의 주먹이 포졸의 급소를 가격했지요. 포졸은 앗소리도 못 내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윤숙은 옥문을 열고 나와 담장을 넘어 관아를 빠져나왔지요.
그리고 박문식을 찾기 위해 저작거리로 나갔던 윤숙이 어느 주막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로 박문식과 최민준이 마주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두 사람은 무언가 귓속말로 속삭였고 잠시 후 최민준이 무언가를 건네자 박문식은 그것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두 사람이 뭔가를 거래하는 모습이었지요. 그 장면을 목격한 윤숙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문식이 고개를 들다가 윤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왕방울만하게 커졌지요. 아니 윤숙 낭자가 아니요. 그 말에 최민준이 윤숙을 발견하고 능글맞게 웃으며 걸어왔습니다. 옹주, 마침 잘 오셨소. 역시 옹주답게 탈출을 하셨구려.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나와 같이 돌아가시지요. 윤숙은 박문식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박문식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지요. 왜 말하려다 마는 것이야? 둘이서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그리고 너 만식이는 최민준을 어떻게 아는데? 옹주 그것은 차차 말해주겠소. 그러니 오해는 하지 마시오. 됐다. 내 놈도 결국은 같은 놈들이야. 잠깐 믿었던 내가 바보지. 윤숙은 싸늘하게 말을 뱉어놓고 돌아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낭자. 문식은 그녀를 붙잡지 못하고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민준이 있는 상태에서 오해를 풀 수는 없었지요. 하하, 오히려 잘 됐구만. 옹주가 그대를 오해하게 되었으니 이제 의지할 곳이 나밖에 없지 않은가? 하하. 박문식은 윤숙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홀로 남겨져 의지할 곳 없는 처량한 신세였지요. 그날 저녁 박문식은 최민준과 헤어지고 폐가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윤숙은 툇마루에 홀로 앉아 둥근 달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박문식이 무너진 담장을 넘어 들어오자 윤숙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윤숙 잠시 할 말이 있어. 듣기 싫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나를 믿어주시오. 믿으라고? 무슨 근거로? 너는 나를 최민준에게 팔아먹으려고 거래한 것이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오. 지금은 사정이 있어 말할 수는 없으니 사흘만 기다려 주시오. 사흘 후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오. 사흘? 그렇소. 그때까지만 나를 믿어주시오. 윤숙은 박문식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알겠어. 사흘 안에 나를 납득시키지 못하면 다시는 나를 볼 생각 말아라. 고맙소. 고맙긴 뭐가 고마워. 어서 가서 잠이나 자. 그런데 다음날 박문식이 밖에 나가고 없을 때 최민준이 폐가로 윤숙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툇마루에 앉아있는 윤숙 앞에 서서 웃으며 말했지요. 옹주, 그 거지 박문식은 믿을 수 없는 자요. 그 자는 당신을 이용하려는 자요. 그 말에 윤숙의 눈이 가늘게 떠졌습니다. 그가 왜 처음부터 옹주에게 접근했는지,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어? 알고 싶지 않아. 그 말에 최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 정체가 뭐든 내 입에서는 어떤 것도 듣고 싶지 않아. 최민준은 잠시 윤숙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띄웠습니다. 옹주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오. 윤숙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후회는 내가 하지 지가 하나? 한편 그날 밤 박문식은 외곽에 있는 낡은 창고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검은 초승달의 조직원 명부가 보관된 곳이었지요. 박문식은 희미한 달빛에 비친 창고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은 초승달의 명부를 찾아냈지요. 두꺼운 가죽 표지로 쌓여진 문서 안에는 전국 각지에 흩어진 조직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문서 속에는 7년 전 기록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박찬판댁 습격 사건에 관한 기록이었지요. 검은 초승달 조직원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한 박찬판은 바로 박문식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한을 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시 내 놈이 수상쩍다 했다. 박문식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러자 최민준이 서 있었고 그 뒤로는 검은 옷을 입은 조직원들이 10명 넘게 서 있었습니다. 내 놈은 처음부터 수상했다.
역시 흘려준 미끼를 잘도 물었구나. 최민주는 검은 초승달 조직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제 내 놈의 신분을 밝히거라. 내 놈은 어디 소속이냐? 박문식은 피식 웃었습니다. 내 놈의 미끼 뒤에 나는 더 큰 미끼를 준비했다. 뭐라는 것이냐?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창고 벽 한쪽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지요. 그리고 조직원 2명이 그 구멍으로 날아들어와 땅바닥에 대굴대굴 나뒹굴었습니다. 그들은 바깥에서 경비를 서던 조직원들이었지요. 그리고 뒤이어 윤숙이 먼지를 털며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또 만났네 반갑다. 그녀의 뒤로는 광군들 수백 명이 창고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내 놈들은 도간에 든 쥐다. 칼을 버리고 모두 항복하라. 아니, 이럴 수가? 결국 검은 초승달 조직원 수십 명은 그날 밤 모두 일망타진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최민주는 윤숙을 한양으로 데려갈 목적으로 박문식을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거지 행색의 박문식이 윤숙의 곁에 머물고 있으니 그를 구슬려 옹주를 설득하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최민준이 박문식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식이 검은 초승달의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었지요. 머리 좋고 눈치 빠른 최민준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일부러 검은 초승달의 비밀 창고 위치를 흘려주었지요. 그러자 예상대로 박문식은 그날 밤 창고로 향했습니다. 최민주는 흐뭇하게 웃으며 부하들을 이끌고 창고로 숨어드는 박문식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최민준이 미처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지요. 박문식은 자신이 죽인 박참판의 아들이었고 그는 검은 초승달의 조직을 찾아 모두 일망타진하라는 어명을 받은 암행어사였습니다. 검은 초승달은 수년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양반 가문을 습격해 살인과 약탈을 저지른 자들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임금도 골치를 썩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임금은 최민준을 믿었고 공주는 최민준을 의심했습니다. 그리하여 옹주는 궁을 탈출한 것처럼 꾸며서 최민준을 속였지요. 그리고 옹주는 어명을 받은 박문식을 만나 완벽하게 최민준을 유인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검은 초승달과 아무 연관이 없소. 어찌 나를 잡아가는 것이오? 그대가 검은 초승달의 우두머리라는 증거는 이미 확보해 두었다. 그러니 이제와 발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박문식은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최민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어명으로 내 놈들을 잡기 위해 파견된 암행어사이다. 그제서야 최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년 동안 신출귀몰하게 범죄를 저질러 왔지만 옹주를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결국 꼬리가 밟히고 말았지요. 윤숙은 포박된 최민준 앞에 걸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왕족을 뒷배로 두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지. 내가 했던 말 기억나? 최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수단 때문에 너와 검은 초승달이 일망타진된 것이야. 관군들은 최민준과 조직원들을 남김없이 포박해 한양으로 압송했습니다. 검은 초승달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지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조직들까지 모두 소탕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변사또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검은 초승달 조직원들이 모두 끌려가자 현장에는 암행어사 박문식과 옹주만 남았습니다. 야, 배고프지? 국밥이나 먹으러 가자. 좋습니다, 옹주. 두 사람은 주막에 들러 국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두 사람은 한양으로 올라가 임금 앞에 나란히 섰지요. 어서 오너라 옹주야. 어디 다친 곳은 없느냐? 그렇습니다, 아바마마. 옹주가 스스로 뛰쳐나가지 않았다면 지문 귀한 딸을 괴물에게 시집 보낼 뻔했구나. 임금은 큰일 날 뻔했다며 옹주의 결단력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박문식은 어명을 받들어 검은 초승달을 일망타진했으니 큰 상을 내리겠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박문식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전하 옹주마마를 평생 보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라 옹주를 달라는 것이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폐가에서 옹주마마께 약속했사옵니다. 평생 동안 곁을 지켜주겠다고. 그래, 옹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아바마마, 제 낭군으로 방문식을 주시면 감사히 받겠사옵니다. 그 말에 임금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허허, 두 사람이 검은 초생달만 잡아온 게 아니라 짝도 찾아왔구나. 너희 둘의 생각이 그러하니 이번에는 나도 반대하지 않겠다. 두 사람의 혼인을 허하노라. 하하. 그의 가을 두 사람은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서방님, 내볼에 뽀뽀 한번 해보시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질 않소. 하하, 뽀뽀로 되겠소. 내가 더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어. 이리 따라 들어와 보시오. 신랑은 신부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옹주는 꿈이 아님을 확실히 알게 되었지요. 아직 모르겠어요, 서방님. 그럼 한 번 더 알려드리리까? 옹주와 박문식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거침없는 옹주 때문에 삶이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었지요. 옛말에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옹주는 끝내 아버지 임금이 정해준 길을 거부하고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었습니다. 화려한 궁궐 대신 귀신 나온다는 폐가를 택했고 비단옷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국밥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얻고 행복을 찾았지요. 그러니 운명이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